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일드맥스 ETF 리스크 앤 해치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인풋을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해치 방법은 참 다양하게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원칙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의 개성과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이제 그런 해치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 아침 한 3시 정도 됐네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오늘 아침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이제 순서를 제가 이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 일드맥스 ETF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목적을, 저처럼, 요즘 이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 1차 베이비 부머와 2차 베이비, 1차 베이비 부머들은 이미 다 은퇴를 하셨고, 이제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2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데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 걱정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이 어떤 그 월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드맥스 ETF 외에 그리고 또 다른 뭐 배당금이나 분배금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제일 목적이 그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드맥스 ETF를 투자를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얼마나 깊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나면 그 리스크를 이해하고 난 후에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톨러런스 이거 한국말로 허용 리스크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잠깐 디스커션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이해한 그 확인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리스크 분산이 사실은 이제 리스크 해치의 방법인데 리스크 분산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심리 게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서 거기만 따라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거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드맥스 투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그리고 일정한 혹은 뭐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그 현금 흐름이 매달 혹은 매주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에 3천 구조, 4천 구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농지연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어떤 공공 목적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그 액수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연금이 평균 연금이 베이비 부모들 1세대, 2세대 해서 뭐 100만 원, 평균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연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조금 더 그 공적 연금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인 연금을 해야 되는데 이 개인 연금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처럼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개인 사적 연금을 창출해내는데 이 일드맥스가 그 매개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와 월 현금 흐름의 창출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이제 연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연금화가 되느냐? 일단 이제 그 연금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 어떤 장기 투자에 이 여러분들이 이 투자하는 그 적합한 자금이냐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도 투자금을 장기간을 할 수 없는 돈을 이런 그 장기 목적에 적합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런 투자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연 이 우리가 이제 일드맥스 ETF에도 물론 뭐 YMAX나 YMAC 그다음에 LFGY인가 그리고 GPTY 뭐 이런 이제 그, 그 다양한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커브드 콜을 하는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드맥스 ETF들은 어떤 하나의 본주를 가지고 커브드 콜 매매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본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본주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본주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인 연금화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어떤 그 거시경제의 이해와 그 거시경제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지속 상승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맨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40년, 50년, 뭐 100년, 200년을 쭉 둘러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전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매력이 그런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일드맥스 ETF도 또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일드맥스 ETF를 운영하는 이 운영사에 정말 뛰어난 옵션 매매 전문가들이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사의 능력과 어떤 증명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드맥스 회사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매주 그 옵션 매매 실적을 분석을 하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이유가 이 옵션 매매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제 매주 이제 저희들이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펀드의 크기. 그래서 제가 그 매주 그 트래킹 할 때 초반에 전체 일드맥스 ETF 41개 더하기 그 4대장의 그 펀드 크기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펀드의 미래 안정성과 성장성이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부라고 하죠. 그 내부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물론 뭐 새로운 펀드의 유입이나 유출에만 관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펀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 ETF 주식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펀드의 미래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드맥스 투자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이 주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주식에 투자하듯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서 어떤 양도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분들은 이 일드맥스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어떤 뭐 정말 단기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길게 보지 않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게 절대 굉장히 위험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 상승을 위한 목표를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이 일드맥스 ETF를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단기 가격 차익을 보시고 싶으면 본주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일드맥스 ETF에 과연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 잠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전적 정의는 한국어는 위험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 세계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불확실성, 즉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불확실성, uncertainty를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뭐 다리에 떨어지거나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추돌을 해서 어떤 뭐 손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리스크로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얘기하는 리스크의 정의는 미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드맥스 ETF는 초고배당입니다. 거의 뭐 30% 이상, 연 50%, 30%, 100%, 20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초고배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태생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는 커브드 콜 옵션 매매 상품이 어떤 갖는 숙명적인 한계, 즉 상방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주된 수입이 커브드 콜 컨트랙트를 팔 때 생기는 프리미엄, 그죠? 그 프리미엄이 주된 수입원인데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드맥스 ETF의 가격 자체가 상방 막힘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그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걸 써서 어느 정도는 상방 막힘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주가 100%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일드맥스 ETF 또한 100%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주 100% 올라가면 그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가 없었을 때는 20% 올라갔어요. 근데 20%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쓰면 한 30%, 35% 어느 정도 상방 막힘은 해소해 주지만 역시 여전히 상방 막힘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만약에 본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커브드 콜 ETF인 일드맥스 ETF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방은 100% 떨어진다 그러면 일드맥스 ETF는 100%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숙명적 한계입니다. 이거는 일드맥스 ETF만의 어떤 그런 그 리스크가 아니고 전체 커브드 콜 스트래티지를 쓰는 ETF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숙명적인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만약 우리가 분배락이 되잖아요. 분배락 후에 가격 회복 지수가 1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분배금을 받잖아요. 만약 1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분배금이 4주 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남은 4주 동안에 우리가 옵션 장사를 잘하든 본주가 올라가든 뭘 해서
그 분배금을 받으면 지급된 분배금만큼 분배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ETF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1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배금을 받는 주주와 못 받는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배락이 법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1달러가 떨어지고 나서 4주 동안에 최소한 1달러는 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달러가 떨어지고 4주 후에 1달러 올라갔다. 그러면 가격 회복 지수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 회복 지수가 1이 안 되고 0.5다. 이 얘기는 1불을 받아서 1불이 떨어졌는데 0.5불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불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1불이 떨어지고 또 0.5밖에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오른쪽 시간 우하향으로 갈수록 ETF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금보다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 원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면 이 발생된 원금 손실이 총 지급된 분배금보다도 더 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우하향의 ETF 가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지점에서 못 견디고 빠져나오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원금 손실이 총 지급된 분배금보다 커버리면 원금이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싶으시면 그 일드맥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ETF 설명서, 제품 설명서, 프로스펙투스에 공개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일단 뭐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열거를 해놨는데 이런 모든 리스크들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원금 손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리스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금 손실을 저희들이 완전히 회피는 못해요. 회피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리스크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ETF 설명서에 공개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장 폐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액면 병합, 그리고 운영사가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파산을 한다, 뭐 파산에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운영사가 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재무부 특히 SEC 한국의 증권감독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 SEC나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탈법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벌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런 그 제재 기관에서 이런 그 ETF 운영사의 회사 자체를 셧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리퀴데이션이 발생이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시장과 본주의 어떤 급작한 하락, 그리고 하락이 발생된 후에 이게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제일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장기나 단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 같은 경우, 코비드 19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이 시장의 이 급락이나 그리고 본주의 급락이 발생되고 이제 회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에 분배금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ETF가 다시 액면 병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드맥스 ETF에만 적용되는 리스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똑같이 일드맥스 ETF에도 그런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해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리스크 해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일드맥스 ETF의 리스크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이 ETF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우하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래프를 마련을 했는데 일단 뭐 41개 그래프를 다 보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 5개만 드러난데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초고배당인 경우 ETF 가격이 우하향을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 회복력이 뭐 만틀리나 뭐 위클리나 그리고 뭐 4주에 한 번이 어쨌든 간에 분배금이 나오고 분배락이 발생한 후에 가격이 회복을 못할 경우 바로 이 ETF 1등X ETF의 이 가격들이 연속적으로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주의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등X ETF의 가격 회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저는 NVDY가 지금 상황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NVDY가 가장 좋은 이, 이 가격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NVDY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NVDY가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2023년 4월인가 5월인가에 출시가 될 때 $20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업다운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쭉 막 한참 좋았을 때는 $30도 넘어가고 하다가 떨어지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18불 17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불까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4월 5월 2023년 그 3분기서부터 그다음에 2024년을 지나서 오늘까지 상당히 최소한 $20 이상은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1년 반, 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NVDY는 가격이 업다운은 있었지만 최소한 출시 가격 이상은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배금을 계속 꾸준하게 지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주의 가격이 출시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다. 아니면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격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가격 회복력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 중에 NVDY가 최고의 실적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STY입니다. MSTY가 녹색인데 MSTY는 2024년 작년 4월일 거예요. 작년 4월에 출시가 돼가지고 그동안 한 1년 아직 안 됐죠. 아직 1년 한 10개월 동안에 막 굉장히 큰 ETF 가격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 시작을 해가지고 47불까지 올라갔었어요. 47불을 두 번이나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 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변동성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출시 가격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NVDY의 분배금의 성적을 보면 사실은 그 10개월 동안에 분배금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NVDY보다. 그러나 시간을 넣고 보면 NVDY는 거의 2년 가까운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출시 가격보다 이상을 유지를 해왔고 MSTY는 한 10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NVDY만큼의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니를 볼까요? 코니는 여기 나무색입니다. 코니는 나무색으로 코니는 8월 9월쯤에 출시가 됐어요. 2023년. 그 이후에 그동안 그동안 계속 최소한 뭐 $20 이상은 유지를 해오다가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7월 8월까지는 $20 근처에 유지를 하다가 작년 8월서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그동안 회복을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해서 지금 한 $12, $13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은 최소한 그 출시 가격보다 이상은 높게 유지했지만 지난 또 한 7, 8개월 동안은 그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 그죠? 예를 들어서 막 13불, 15불, 뭐 12불 이런 박스콘에서 계속 등락은 있지만 계속 유지만 해주면 좋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요 NVDY, MSTY, 코니 요 세 개 중에는 그나마 이 세 개가 그나마 상당히 최소한 그 출시 가격 혹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리를 보면 테슬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테슬리가 사실은 제일 길죠. 오아크랑 두 개가. 요게 이제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출시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가격이 40불이죠. 왜냐하면 액면병합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액면병합된 가격 기준으로 보면 40불로 시작해가지고 떨어졌다가 거의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한 27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 한 10월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한 2024년 1월까지도 그래도 $20, $25, $3 요 정도 유지를 하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떨어지기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 조금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약 한 $12, $13, $15 요 사이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대장은 어느 정도 그 가격 회복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주 자체가 그만큼의 뛰어난 실적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가 이 머니입니다. mRNY 같은 경우. mRNY 같은 경우가 요 짙은 나무색인데 요 색이죠. 그래서 mRNY는 2023년 한 9월쯤에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되고 나서 뭐 한두 달 잘 가다가 그래도 한 8개월 정도는 잘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6월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변화를 한번 보시면 액면병합이 이제 테슬리가 이제 이때 작년 1월달에 했었죠. 그때 당시에 8불이었는데 병합이 되고 나서 16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액면병합 자체는 ETF 가격 하락 가격 변동과는 무관하지만 본주가 이제 하방을 함으로 해서 액면병합을 생기게 되고 본주가 하방 리스크가 올라감으로 해서 분배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액면병합이 생긴 것이죠. 테슬리 같은 경우. 그러나 다행히 테슬리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2024년 한 3월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나마 한 10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액면병합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격 회복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동안 계속 그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배금을 쌓여가지고 원금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크래시 같은 경우 $6 15센트, 머니 같은 경우 지금 $3.7입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곧 액면 병합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테슬리 같은 경우는 2대1로 액면 병합이 됐습니다만은 mRNA 같은 경우는 10대1로 액면 병합을 최소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드맥스 그 CEO인 제이 페스트첼리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초로 이 사람들은 다음 액면 병합은 $50 가깝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에서 아직 액면 병합이 안 됐는데 만약에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배 이상, 만약 10배를 한다 하더라도 37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15배, 뭐 12배, 12대1 이렇게 액면 병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을티도 지금 $8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AIYY도 $7.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얼마나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격 회복력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가격 회복 여기 보시면 MSTY가 좋은 예가 되겠는데 MSTY 같은 경우는 가격이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MSTY의 그 분배금이 지금 10개월 동안의 분배금이 사실 테슬리 2년 분배금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의 속도는 이 가격 회복력에 달려 있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가격 회복력이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금 회수가 100%가 돼야 이제 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화 성공의 필수 조건 또한
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투자하신 일드맥스 ETF의 가격 회복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머니라든지 AIY 울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가격 회복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는 무조건 쥐고 있겠다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빠른 원금 회수를 해서 연금화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일단 원금 회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원금을 일단 처음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100%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paid by house money.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원금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보셨다시피 이 성적에 보시다시피 어떤 본주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본주를 선택을 하느냐, 내가 엔비디아를 좋아한다, 내가 엔비디아의 미래에 어떤 내 희망을 걸겠다, 그러면 NVDA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비트코인에 정말 나는 비트코인을 믿고 있고 비트코인에 좀 더 뛰어난 더 많은 비중을 주겠다, 그러면 비트코인 하시면 되고, MSTY나 코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슬라의 어떤 그 이노베이션, 테슬라의 미래 혁신적인 기술에 나는 정말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테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주 선택이 이 장기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연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본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뭐 계속 입이 닳도록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어떤 본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 성공과 실패 아니면 투자 성공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분배금 지급 역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가끔 저희들이 매주 그 분배금 예상할 때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좀 좁혀가지고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전체 역사를 기준으로 이걸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총 수익이, 즉 총수익이란 현재가 그리고 총 분배금, 총 수익이 그러니까 토탈 리턴이 ETF 시작 가격보다 크냐 적으냐 아니면 ETF 가격과 비슷하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의 여기 보시면 오늘의 ETF 가격이 있죠, 요 칼럼에. 그리고 요 맨 오른쪽 칼럼이 누적 토탈 리턴입니다. 이 누적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가격 더하기 전체, 그러니까 그랜드 토탈 분배금, 그죠?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20, 20.3센트, 20.3달러가 토탈 분배금이 나왔고 오늘 가격이 12.94달러니까 요걸 더하면 33달러로서 시작 가격 11월 23일 시작 가격이 40달러입니다. 40달러보다 적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액면가입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보다 지금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이 같은 경우는 시작은 19.91달러였지만 그동안 나온 분배금이 24.57달러고 오늘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18달러 78센트입니다. 이걸 두 개 더하면 43달러라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를 지난 2023년 5월 11일 이후에 그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벌써 배 이상의 돈을 버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코니도 마찬가지로 8월 15일 19.77에 시작해서 분배금 나온 게 25달러, 오늘 가격이 13달러 해서 토탈 38달러입니다.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2월 22일 2024년 2월 달에 나와서 20.19로 시작을 했지만 분배금이 벌써 27.5달러가 나왔고 잔존 가치가 27.95달러로서 55.46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딱 그 스크린 캡처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리스트를 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총 수익이 ETF 시작 가격보다 최소한 1달러 이상 적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숏 ETF라고 하는 크래시, 피아트, 딥스가 전부 다 시작 가격보다 훨씬 현저히 낮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오늘의 ETF 가격은 빨간색이 보이시죠? 크래시 6달러, 그리고 mRNA 3.7, 그리고 피아트 7.79, 그리고 을티는 8.67, 그리고 AIY는 7.75. 이게 조금 시간이 됐네요. 이 가격이 정확하게 오늘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중에 이제 50달러로 시작한 것들이 여기 바탕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FIT, FIBI, PLTY, 마로, 그다음 SMCY, GPTY, LFCO 이것들은 50달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드맥스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전부 다 50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달러로 시작한 것들 중에 SMCY가 제일 성적이 나빠요. SMCY가 그때 50.62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22달러 조금 올랐을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 해서 24달러. 그리고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마로 같은 경우는 47달러에서 했는데 오늘 34달러. 그리고 이제 반대로 PLTY 같은 경우는 51달러 시작했지만 지금 벌써 87달러 가까이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요 빨간색들은 웬만하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SMCY를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 SMCI, 본주인 SMCI의 미래 성장성에 저는 상당히 어떤 위험보다 베네핏, 리스크 베네핏이 이렇게 서로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어떤 리스크도 크지만 미래 성장성을 저는 더 크게 보기 때문에 SMCI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2023년, 24년, 25년의 데이터를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동안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이겁니다. 지난 1월 5일 날 올려드린 일드맥스 ETF 24년 성적 비교와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이틀은 24년이지만 23년 데이터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도 보고 또 성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선 해지의 가장 쉬운 방법은 너무 복잡해.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너무 위험도가 리스크가 너무 많고 불확실성하니까 나는 싫어.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이게 리스크 해지의 첫 번째 선택은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리스크를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 위험이 커. 너무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난 안 하겠다.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투자 안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투자 결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드맥스가 너무 위험이 크고 커버드 콜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주위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뭐 그런 게 너무 커서 안 하는 싫어. 그거 말고 좀 더 전통적인, 그래서 일드맥스 ETF를 하지 마시고 뭐 좀 더 전통적인 뭐 배당왕, 뭐 배당 귀족,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안전한 지수 베이스, 뭐 SCHD라든지 이제 그런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리스크 해지라는 것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모든 주어진 리스크를 투자자인 우리, 그죠? 개미 투자자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리스크 헤지라고 하는 것을 리스크 제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리스크 헤지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주식에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테슬리에 내가 다 집어넣겠다. 아니면 막 내가 MSTI에 나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집어넣는다. 그게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리스크 해지 방법을 좀 더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안정적인 분배와 배당금에 우선을 주겠다. 그래서 최소 리스크와 최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리스크만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최소한의 최저 수익률에도 오케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원금을 유지를 하지만 최소의 원금 손실 또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안정감과 수익률 모두 잡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간 리스크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수익률, 원금을 유지하지만 또한 일부 원금 손실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안정성 필요 없어 수익률 우선 그래서 빨리 나는 연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높은 리스크를 감수를 하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높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만 저는 이제 혼합형을 씁니다. 저는 어떤 그 비율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드맥스 그리고 다른 ETF 예를 들어서 라운드 힐이라든지 렉스쉐어라든지 JPM에 나오는 ZQ, ZPIM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섞는 거죠. 막 채권, 로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합형으로 포트폴리오를 저는 운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형이나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선택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시장은 변동이 생깁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4%, 5%, 10%막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못 올라가고 한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어떤 하락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버텨내려면 다른 시장은 막 10%, 20%씩 늘뛰기를 해도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3%, 4%밖에 왔다 갔다 안 한다. 남들은 10%, 20%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혼합형으로 잘 해가지고 뭐 움직이긴 하지만 뭐 3%, 4%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비교를 하지 마라 그러지만 어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런 마음의 평화와 버텨낼 수 있는 그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또 따로 이 지난 9월 8일 날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혼합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 달에 현재 현황을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가 고위험과 중간위험 그리고 로우 리스크 그리고 이제 현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연수율은 고수익률은 거의 뭐 고위험은 높은 수익률 100%까지도 바라보고 중간은 막 10에서 50% 그리고 로우 리스크는 그냥 막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높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로우 리스크에 지금 투자가 돼 있고 한 48% 정도 그래서 중간 위험도의 28% 그리고 하이 리스크의 약 20% 정도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25% 30%까지 됐었어요. 하이 리스크가. 근데 이제 지금 2년 3년 차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원금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금 회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이렇게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이 리스크 안 하고 이 미디엄 리스크와 로 리스크로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하이 리스크는 20% 조금 안 됩니다. 18%인가 19%인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엄 리스크는 28%로 약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에 비해서. 그리고 로우 리스크도 약 2%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로는 저는 주로 이제 일드맥스만 합니다. 그래서 NVDY, 테슬리, 코니는 100% 원금이 회수가 됐고 MSTY는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FBY도 한 30%.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게 이 플레이티 그리고 SMCY를 새롭게 시작을 했고 YMAX는 지금 100% 빠져나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데 이 로 리스크와 미디엄 리스크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현재는 YMAX는 없고 YMAG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리스크는 렉스셰어는 페피, AIPI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세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JPM의 이전에는 잽Q와 잽P를 같이 가지고 있다가 잽P를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데 재투자를 했고 잽Q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초창기에 들어가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정리를 하고 다시 재투자하고 해서 이제 잽Q 같은 경우는 지금 원금 회수율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한 1년 이상 가져 있던 스볼을 정리를 했습니다. 스볼이 조금 더 이 가격이 우하향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제거를 했고 수익률 한 16% 정도는 그래도 봤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라운드 힐의 시작은 Q하고 XDT를 해오다가 이제 RDT가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YBT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미디움 리스크를 약 3%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 리스크는 채권은 뭐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 귀족 O가 귀족인가요? 그다음에 ABBV 배당왕 3M 그리고 이제 인덱스 펀드 뭐 VOO 뭐 QQQ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SCHD 그리고 이제 성장주인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뭐 그냥 크게 변화는 없고 뭐 조금씩 인플레이션 정도만 해칭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고 현금과 MMF는 뭐 여전히 거의 비슷하게 3에서 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고 리밸런싱을 저는 상당히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기나 반기 그리고 연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에 일단 올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1년을 버티는 이유가 미국의 이 세금이 한국 분들이 세금을 참 높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 세금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이 주식이나 ETF 매매 차익이라든지 분담금, 배당금 세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1년 이상을 보유를 안 하고 1년 안에 한다 그러면 40%입니다. 세금 40%. 근데 1년 이상을 보유를 하잖아요. 1년 이상을 보유하면 20%입니다. 그죠? 장기 보유를 해도 20%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그 세금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로 리스크와 이 미디엄 리스크는 100% 자동 분배금 재투자를 하고 하이 리스크는 지금 여기에 3개 있죠, 3개. 엔비디아의 테슬리, 코니는 재투자 안 합니다. 그러나 MSTY와 FBY는 자동으로 지금 재투자를 계속 들어가고 나머지도 모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재투자하고 인출을 안 하긴 하지만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낼 때는 거의 한 달치 분배금 전액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벌어서 한 달치 세금 내고 이제 두 달치는 이제 제 수입이 되는 거죠. 부동산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요 세 개는 일단 100% 리턴이 됐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고
SMC와 PLT가 최근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현재 일드맥스에서 월 분배금 비중이 9월 달에는 거의 83%인데 지금 68%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ZEP, PEPI, AIPY, Q, XDT, SETP, YBT, CRDT 새로 들어가서 그 미디엄 리스크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9%에서 22%까지. 그리고 이제 로우 리스크의 TLT, TLTW, BND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해가지고 지금 한 1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거의 대부분을 저는 다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ARM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일단 정리를 해서 요것들 가지고 요 중간 리스크에 투자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저의 이 포트폴리오고 어제 어떤 분이 제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할 수 있겠냐 해서 예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포트폴리오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은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일드맥스 월 분배금 비중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이걸 저는 최소한 한 50% 가까이 낮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의 비중이 높아서 나스닥 시장의 변화에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ETF의 중복 기업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저도 이 뭐 YMAX는 뺐지만 YMAX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제가 다른데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세피라든지 뭐 YBT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MSTR 들어 있고 팔란티어 들어 있고 막 그래요. AIPI도 그렇고 페피도 그렇고 이런 중복 투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매크로 시장, 거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스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S&P 500이나 이렇게 다우존스 쪽으로 조금 이게 분산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채권이 지금 현재 사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채권 비중을 좀 높여 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드맥스 투자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이런 것들 바탕으로 투자 전에 어떤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느냐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의 목적과 현실적인 원금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 보느냐, 1년으로 보느냐, 2년으로 보느냐, 5년으로 보느냐, 10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투자금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본주의 미래 성장성과 리스크의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주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을 합니다. 이 옵션 매매하는 이 테슬리나 뭐 코니 이런 이 일드맥스 ETF가 아니고 본주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본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드맥스 ETF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 수익 포트폴리오 설정 시뮬레이터 그리고 적립식 포트폴리오 시뮬레이터 두 개를 구글 시트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본주에 대한 믿음으로 장기간 버텨낼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00% 원금을 회수하고 일드맥스 ETF가 여러분들의 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 없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크 해칭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이 리스크를 내가 감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감수를 못하겠다 그러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본주가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법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확신 없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만큼 큰 리스크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기 이제 1월 21일 날 올려드렸는데
여기 요 두 개의 시뮬레이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이 첫 번째 그 댓글에 안내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한 500분 정도가 이 접근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사용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왜 이걸 보여드리는,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막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겁니다.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은 엄청난 이 노력과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이게 일반 뱅킹 하는 거로는 제일 커요. 근데 여기 요 제일 맥시멈 갔을 때가 57달러, 58달러 그 정도 가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2007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 최고를 쳤습니다. 57달러. 그러고 나서 거의 1년 안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2008년도에 거의 4달러까지 떨어져요. 이게 왜 이러냐? 이때가 리먼 브로더스에서 생긴 그런 큰 그 시장, 그 완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났던 그 시절이에요. 4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때 제가 이걸 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때 망한다 그럴 때 제가 4달러에 샀다는 게 4달러에 사서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무슨 현실이 생기냐. 지금 47달러입니다. 이게 뭐 얼마 오른 거예요? 10배 이상 올랐죠. 12배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그때 팔았어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물론 한 2배 정도 먹고 팔았어요. 근데 그때 팔 때 이걸 더 쥐고 있어야 했는데 그 투자금 자체가 제가 오래 가질 수 없던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팔고 나니까 이렇게 하더니 오늘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레슨으로,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미국 시장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돼. 그죠?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생겼던 이겁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9.11 생기고 막 이 회복하는데 거의 3년, 4년 걸립니다. 요때도 2, 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티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차가 투자의 신이고 투자의 선이다. 투자의 신선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락을 버티세요. 이것처럼 1980년대 만불이 2025년에 얼마가 됐느냐? 1밀리언이 넘습니다. 시간이 우리 같은 개미에게는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장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장자분이 다들 아시죠? 논어 만든 공자, 맹자, 장자, 뭐 순자 그런 분들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현명한 자에는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저는 이거를 현명한 투자자는 리스크를 분산한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심을 하시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빌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